안녕하세요. 저는 오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요즘 세상에 애가 다섯이라고 하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기 바쁘죠. 저 역시 제가 오남매를 키우는 아빠로 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니 재미있는 거죠. 그간 많은 사연들을 접해봤었지만 아마 저처럼 허무맹랑하고 절망스러운 사연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내는 제가 첫눈에 반했던 첫사랑이었어요. 보자마자 어찌나 웃는 모습이 아름답던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멍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절실하게 원해봤고 그리워해봤던 순간이었죠. 저 사람이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아내에게도 닿은 건지 간절한 제 마음을 받아줘 저희는 소중한 연인이 되었어요. 아내와의 연애는 그저 황홀했고 행복했습니다. 이상형의 첫사랑이던 아내와의 1분 1초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다고 또 저만 과하게 사랑한 건 또 아닙니다. 아내 역시 저 못지않게 제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저희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서로가 사회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응원을 해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하던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고 첫사랑과의 결혼이라는 타이틀에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죠. 긴 연애 끝에 한 결혼이었음에도 결혼 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보면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내 아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좋았죠. 이렇다 보니 저희 부부는 사이가 정말 좋았고 동네에서도 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인고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고 그 바람에 아내는 퇴사를 결정한 후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맡아줬어요. 분명 답답하고 힘들 법도 한데 제 아내는 오히려 밖에서 온종일 일하는 저를 더 걱정해줬고 많이도 챙겨줬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키우며 버겁고 힘들 텐데 단 한 번도 저녁 밥상을 대충 차려준 적이 없었죠. 그뿐 아니라 아침에도 손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였습니다.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100점이던 사람이었죠. 이런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두고 있으니 솔직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제 가족들이었죠. 문제 아닌 문제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연달아 쭉 아이를 낳게 되었고 결국 5남매의 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 모두가 아이를 좋아하고 원했기에 3명 정도를 낳을 생각이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5남매를 키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이도 좋았던 부부가 5남매를 키운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엄청난 이슈였고 또 저희 부부를 대단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요즘 아이 1명 키우는 것도 벅찬 세상에 5을 어떻게 키우냐며 대단하다고 말이죠. 저희 부부가 5남매를 낳고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건 솔직히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었고 아내가 집에서 해주는 살림과 육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5남매를 키우는 건 솔직히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죠. 사실 아내에게 미안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느라 애들 곁에 늘 있어주는 아빠가 아니라서 가슴 한켠에는 늘 미안함이 있었죠.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늘 말해줬습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말끝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그래?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렇지. 5남매 키우는 것도 벅찰 텐데 힘든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군말 없이 살림에 육아에 다 해주니까. 여보,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쉴 수 있으면서도 안 쉬고 우리 5남매 안 굶기려고 휴무도 없이 일하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봐.
나도 여보도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 봐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집 아내들 보면 독방 육아에 모내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쩜 그런 게 없냐? 정말 고마워 여보. 에이, 솔직히 오남매 나까지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무거운 당신 어깨만큼 힘들까? 나야 뭐 애들 보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전부인데 뭐. 당신이야말로 늘 고마워. 아내는 정말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훌륭했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으니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내와도 결혼 18년 차가 되었고 이맘때쯤 사업이 더 바빠져서 아내와 소통을 자주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밀려오는 일들을 해결하는 게 꽤 힘들었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내랑 연락할 시간은 있었고 저녁에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밥 먹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이 자꾸만 생겼고 마음이 쓰였죠. 아무래도 아내에게 아이들 전부를 맡겨두고 제가 자꾸 밖으로 도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괜찮다며 일이 바쁜 건 좋은 거라고 해줬지만 점점 지쳐가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 없이 오남매와 사는 게 당연히 힘들 걸 알지만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은 왠지 낯설고 생소했어요. 여보, 나야. 연락이 너무 늦었지? 미안해. 밥은 먹은 거야? 애들은 자? 응, 먹었고 다 재웠어. 정말 힘들었겠다. 미안해. 요즘 왜 이렇게 출장 갈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애들은 별일 없지?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별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새삼스럽게.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왜, 내가 애들 제대로 안 볼 것 같아? 아니야,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당신 오늘 너무 힘들었구나. 끊을 테니까 얼른 쉬어. 내일 보자. 왜? 내가 예민한 것 같아? 할 말 있으면 똑바로 말을 해.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니야, 여보. 그런 거 아니라 요즘 나 바빠지고 나서 당신이 너무 힘든 게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해.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줘, 여보. 가정부나 시터를 고용하던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게. 내 살림은 내가 한다고 했지. 그리고 내 새끼들을 왜 남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알겠어 여보. 오늘은 우선 쉬고 내일 얘기하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때쯤은 조금만 뜻이 달라져도 막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당황시켰죠. 이런 아내의 달라진 모습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18년 만에 처음으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이런 아내의 변화는 그저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고 어떻게든 가정에 소홀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무조건 지방에 갔다 와도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 있으면 오남매가 아내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 쉴 수 있었죠. 전 아내에게 그런 쉼의 시간을 주고 싶었고 제 마음이 닿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있으면 아내는 늘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내심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얼마나 지치면 그럴까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8년차 부부라고 하기에는 저희 부부는 아직도 서로 조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18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 서로 편해지기도 하고 각자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부부들이 많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하면 18년이 지나도 설레냐는 둥, 여전히 아내가 그렇게 좋냐는 둥 말이죠. 그런데 꼭 첫사랑과 결혼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조심스러웠고
그런 제 마음을 아내도 따라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평탄하게 달려온 결혼 생활은 갑작스럽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점점 집안일에 소홀해지는 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 학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 네. 여보세요? 유니, 미니 아버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네, 아버님. 여기 유니미니 학원인데 어머님이 오늘 픽업을 안 오셔서요. 쌍둥이들 집으로 데려다 주면 되는 걸까요? 네? 애들 엄마가 픽업을 안 갔나요? 아, 우선 제가 20분 내로 애들 데리러 갈 테니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남매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몸져 누워도 아이들 픽업은 꼭 본인이 고집해서 했던 일이죠. 애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집 앞에 내려줘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건 아내가 강하게 고집하던 부분이라 저 역시 그걸 따라줬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셋째, 넷째 쌍둥이들 픽업을 안 갔다고 하니 놀라웠어요. 저는 급하게 애들 학원으로 가며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5통째가 되니 그때서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 어디야? 둥이들 학원에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내가 픽업 가고 있어, 지금. 아, 그럼 해결됐잖아. 왜 전화를 그렇게까지 해? 당신 의처증 있어? 뭐?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의처증이라니. 당신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전화도 안 받으니 놀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애야? 애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마. 숨 막혀 죽겠으니까. 당신 정말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알겠다고. 근데 가고 있다며. 근데 어쩌라고. 뭐? 당신 정말 요즘 왜 그래? 힘든 게 있으면 말을 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말하면 내가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삐딱하게 나오는 거야? 아, 됐어. 그냥 나도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어서 그래. 됐니? 그냥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어. 당신이 놀고 싶고 쉬고 싶으면 애들 케어를 누가 해? 그러니까 내가 애들 시터 고용해서 맡기자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며. 그래놓고 애들 내팽개치고 놀고 싶다는 말이 나와? 더 할 말 없으니 그만 좀 떽떽거려. 짜증나 죽겠네. 이날은 결혼 생활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아내의 여러 모습을 봤던 날이었죠. 급한 대로 애들을 픽업해 집으로 간 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바빠서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던 집안 꼴이 보였어요. 늘 아이들 먹거리와 간식거리, 그리고 밑반찬으로 가득 차 있던 냉장고는 텅텅 비다 못해 음료수와 인스턴트로만 가득 차 있더군요. 그뿐 아니라 집안 상태는 엉망이었고 설거지는 가득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치우며 가까이에서 보니 집안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를 듣고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고등학생, 중학생이라서 본인들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죠. 야, 최솔, 너 어제 엄마랑 이야기해봤어? 아니, 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 안 왔잖아. 오빠, 그냥 내 생각에는 아빠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을 좀 봐봐. 이건 아니잖아. 나도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 대판 싸울까봐 그렇지. 아, 모르겠다. 진짜 엄마 요즘 왜 그럴까? 내가 친구한테 말했는데 자기네 엄마랑 아빠도 이러다가 이혼했대. 엄마가 바람핀 거 걸려서. 야, 최솔, 말 함부로 하지 마. 네 친구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엄마는 그냥 잠깐 방황하시는 거겠지.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
아니, 솔직히 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오빠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동생들도 다 뭔가 아니야, 됐다. 첫째와 둘째의 대화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애들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까 싶었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생각해보니 아내는 단 한 번도 본인 입장을 내세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건 단순한 이유는 아니겠다 싶었고 전 생각에 잠겨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저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려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버렸죠. 하지만 멍청하게도 저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게 하나 없었고 아내가 저렇게 된 게 전부 제 탓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도 저는 오남매의 아빠이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심경은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일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여전히 아내는 밖으로 돌았고 첫째와 둘째가 막내까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사 도우미와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들을 맡겼죠. 아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 묻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었고 아내랑 마주할 시간도 없었어요. 분명 아내도 베이비시터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걸 알 텐데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내와 멀어진 기분이 들었죠. 조금만 지나면 제가 숨 쉴 틈이 생기니 그때가 되면 아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에게 연락 한 통을 받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급하게 통곡을 하며 전화가 왔고 그 전화 내용은 셋째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이었죠. 놀란 마음에 엄마는 어디 있는지 물어볼 새도 없이 전 곧장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보니 첫째와 둘째가 울며 의식 없는 셋째 곁을 지키고 있었고 병원 관계자들은 저를 보며 보호자가 맞냐고 묻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셋째가 사고가 났는데 보호자인 애엄마가 연락 두절이라 애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더라고요. 제게도 물론 전화를 했으나 전 회의 중이라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애들끼리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을지 또 셋째는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정신이 없었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 정신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과 보호자분 수혈 적합 검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수혈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지금 환자분 혈액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B형의 혈액을 구해서 응급 수혈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호자가 수혈 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되세요. 네? 왜 수혈 검사가 안 되는 거죠? 아니, B형이요? 제가 윤이랑 혈액형이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윤이 A형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방금 검사실에서 연락받았는데 최윤님 B형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혹시 A형으로 알고 계셨어요? 일단 수치가 계속 떨어지니 서명 좀 바로 부탁드려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셋째가 B형이라니. 저랑 아내는 모두 A형인데 어떻게 B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셋째가 저와 닮은 구석이 없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아내는 닮은 구석이 있기도 했고 오남매가 각자 다르게 생겼으니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닮은 게 없었지만 살다 보니 뭔가 저랑 비슷한 구석들이 보였거든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애초에 친자가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죠. 셋째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남매 전부 친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이미 셋째는 제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되었고, 셋째가 쌍둥이니까 넷째도 친자가 아니라는 소리였죠. 그런데 혹시라도 오남매 중 한 명도 내 핏줄이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아내가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남매의 친자 검사를 모두 했고 믿고 싶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5아이 모두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결과가 확실하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죠. 참 믿기지 않았던 게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았고 자연 임신을 수도 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남매를 무리 없이 낳아서 키울 수 있던 건데 친자가 아니라뇨. 여태 자연 임신을 시도했던 건 대체 뭔가 싶었고 저는 혼란 속에 비뇨기과로 향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어이가 없고 수치스러웠지만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그러자 의사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줬죠. 최준호 씨, 혹시 모르셨던 건가요? 네? 제가 뭐를 몰라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니, 최준호 씨 무정자증이신데 오남매를 키우신다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럼 자연 임신을 수차례 시도했어도 애초에 불가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무정자증이셔서 애초에 아이를 갖는 건 무리신데. 아무래도 아이들 친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으시겠네요.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무겁네요. 놀랍게도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연 임신을 그렇게 시도했어도 불가능했던 거였죠.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에 대한 증오스러운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왜 제게 이런 일까지 벌였는지 이유가 알고 싶었어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친한 지인을 찾아가서 그간 있던 일들을 모두 실토했죠. 나 무정자증이래. 그리고 우리 오남매 전부 내 친자가 아니라더라. 이번에 셋째 교통사고 나서 수혈을 해야 했거든. 그래서 내 피 주려고 병원에 말했더니 친아빠가 맞냐고 하더라. 혈액형이 다르다고. 참, 뭐야? 너 이거 사실이야? 친자 검사를 해본 거야? 5명 전부 해봤더니 오남매 전부 내 친자가 아니래. 나는 지금 이것도 충격이지만 대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는지 너무 알고 싶어. 나는 몰랐어도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18년을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을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너 괜찮냐? 하도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라서 눈물도 안 나온다. 그냥 집사람이랑 대면을 해야 하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서워. 나랑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외도를 했다는 거잖아. 맞지? 준호야, 내 말 잘 들어. 우선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알겠지? 집사람 분명히 불륜이니까 증거 똑바로 잡아야 해. 열받고 감정이 격해지겠지만 결국 이성 찾고 증거를 찾는 게 준호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야.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머릿속이 백지처럼 새하얘. 내가 아는 탐정이 있거든? 내 지인인데 정말 합법적으로 증거 잘 찾아주니까 그쪽 도움 받아봐. 내가 말해둘게. 알겠지?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저였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당장이라도 따져묻고 싶었지만 지인과 대화를 해보니 증거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열받고 분하지만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어요. 솔직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남매 모두 아빠가 다른 건지 아니면 다 같은 아빠인 건지 이것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애타며 그 결과를 기다렸고
드디어 아내의 화려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읽는 분들도 많이 놀라실 텐데 차분히 말해볼게요. 아내에게 상간남은 총 4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충격은 이 4명의 상간남들이 전부 저희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결국 애 5을 키우는 애엄마가 한 동네에서 5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전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간이 크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애들과 같이 사는 이 동네에서 그러고 싶었을까요? 증거를 찾아다 주신 탐정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탐정일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미친 여자는 처음 봅니다. 애엄마가 집 앞에서 5살림을 차린 건 진짜 처음 봐서 제가 며칠 내내 주의 깊게 본 거였거든요. 제가 착각했을까 봐요. 정말 5살림 맞나요? 증거를 받긴 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믿기지가 않아서요. 별꼴 다 보는 저도 황당한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얼른 이 증거로 상간남 소송 싹 다 해버리고 이혼하세요. 저 여자는 고쳤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일이 저렇게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 증거를 찾아주는 일이지만 이런 수준은 처음 봤다며 많이 놀라더군요.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탐정이 힘들게 찾아준 4명의 상간남 머리카락을 저희 자식들과 친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상간남들이 전부 우리 5남매 친부들인데 하나같이 모두 화려하더군요. 첫째 아들의 친부는 우리 집 앞집에 살고 있던 노총각이었죠. 앞집에 사는 사람이라 한두 번 마주친 게 아니라 더 소름 끼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첫째랑도 마주친 적도 있었고 놀이터에서 노는 저희를 보며 애가 참 잘생겼다고 놀아준 적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랑 애만 빼고 둘은 아주 스릴 넘치는 짓거리를 하며 그 더러운 관계를 유지했더라고요. 첫째 친부의 정체를 알고 나자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아직도 들을 상간남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멍하니 들었습니다. 둘째 딸아이는 우리 집 윗윗집에 살고 있는 60대 유부남이라고 하더군요. 이 집은 제가 또 잘 알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60대 부부가 참 열정이 넘쳤고 자주 마주치게 되어 저희 집에서도 그 집에서도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졌었죠. 제가 형님, 형수님 하며 깍듯하게 대했고 서로 참 잘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아내가 둘째 임신했을 때 그 형님과 형수님이 저 대신 아내를 잘 챙겨주셔서 비싼 선물도 자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형님은 지혜를 임신한 아내를 챙겼던 거였죠. 저와 형수님을 제대로 기만한 거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둘째 친부의 정체를 듣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고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나 너무 야속하게도 들어야 했고 알아야 했습니다. 셋째, 넷째, 우리 쌍둥이들 친부는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건장한 청년인데 아마 눈마저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다 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았죠. 이쯤 되니 아내의 능력에 무한한 박수라도 쳐주고 싶더군요. 마지막 우리 막내 친부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만난 30대의 몸 좋은 트레이너였는데 이건 제가 이어준 사이 같아서 절망했네요. 아내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애들 보느라 답답해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헬스장이라도 가라고 돈까지 쥐어줬거든요. 가기 싫다는 아내에게 꼭 가서 운동하라며 다그쳤죠. 아내가 우울증이 올까봐 어디라도 나가서 조금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거기서 트레이너랑 눈이 맞아 막내가 태어날 줄은 몰랐죠. 노총각의 60대 유부남에 20대 청년에 30대 트레이너까지. 한 동네에서 이렇게 바람을 피는 것도
아주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능력이 아주 좋은 거겠죠? 저는 자리를 깔아줘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눈이 확 뒤집혔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집으로 왔습니다. 한동안 외박도 말없이 하고 집안일은 아예 손을 떼버렸고 애들도 제대로 보지 않았죠. 아내가 오면 다툴 게 뻔했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애들이 듣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이웃집에 나눠서 애들을 맡겨뒀고 불 꺼진 집에 조용히 앉아있으니 아내가 놀라서 먼저 말을 하더군요. 아, 깜짝아. 뭐야, 집에 있으면서 인기척도 안 내고 불은 왜 다 끄고 있어? 애들은. 이게 뭐냐? 당신 눈으로 직접 봐봐. 아주 재밌던데? 뭐야? 당신 나 미행이라도 한 거야? 어떻게 이 사진들이 다...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 이딴 더러운 짓 하는 아내 미행이나 하고 다니게? 너 정말 화려하더라. 너무 더러워서 말도 못 꺼내겠다. 노총각의 60대 유부남의 20대 남자의 30대 트레이너까지. 당신 대단하더라. 여보, 그게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기회를 줘. 응?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애 5을 낳은 엄마가 한 동네에서 5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 나 하나만 좀 물어보자. 나한테 대체 왜 그런 거냐? 내가 당신을 좋아해주니까 만만했어? 난 좀 머저리 같으니까 남편으로 두고 당신은 욕구 풀고 다닌 거야? 여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웃기지 마. 뭐가 아닌데 대체. 애가 5인데 내 친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 너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날 기만한 죄도 있지만 5남매들 인생도 꼬이게 한 죄값 내가 받게 해줄 거라고. 애들이 당신 실체를 알아봐. 얼마나 충격 먹겠냐? 어? 나도 애들이 누구 애인지 몰랐다고. 한두 명이어야 나도 계산하지. 한 명도 당신 친자가 없는 건 나도 몰랐다고. 아, 물론 섞인 건 알았지만 진짜 몰랐다고 나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사람이냐? 짐승이지.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 추하다 당신. 아내와 대화를 했지만 역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저를 더 열받게 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섞인 건 알았지만 누가 누구 아이인 줄 몰랐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친자가 하나도 없을 줄 몰랐다는 말에 전 기함을 토했습니다. 더는 아내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내에게 복수를 했어요. 저렇게 개념 없는 아내에게도 약점이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교수인 장인과 교감인 장모였죠. 워낙에 엄격하신 분들이라 이 사실을 알면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난리가 날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노렸어요. 장인 장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겐가?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이런 흉측한 사진들을. 이거 지금 우리 아영이가 맞나? 어? 바른 대로 말해보게. 네, 맞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5살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빠는 앞집 총각이고 둘째 아빠는 윗윗집 60대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둥이들 아빠는 맞은편 아파트 20대 남자고 막내는 아파트 헬스장 30대 트레이너예요. 한마디로 제 자식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뭐야? 이게 사실인가 자네? 네, 사실이죠. 곧 그 사람도 올 겁니다. 제가 미리 선수 쳐서 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주니 미안하다고 비는 것도 아니라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섞여 있는 줄은 알았지만 누가 누구애인지는 몰랐다고 하던데요. 심지어 제 친자식이 아예 없을 줄은 몰랐다고 변명까지 했습니다. 이런 망할 것 같으니라고. 당신 뭐해? 당장 전화해서 집으로 튀어오라고 해. 안 그래도 전화 중이에요. 모든 얘기를 듣고 증거들을 본 장인 장모는 난리도 아니셨죠. 교육자 집안에 이런 오점은 있을 수 없다며
아내를 호적에서 파내고 쫓아냈습니다. 아내가 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용서도 해주는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은 용서조차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죠. 역시 제가 본 장인 장모님답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셨어요. 장인 장모의 돈이 없으면 갯불도 없는 아내이기에 아내는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는 아예 아내를 쳐내버렸고 저 역시 법적 대응을 시작했죠. 이 시간이 제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장인 장모가 수없이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아내를 잘못 키웠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사위 인생 박살내서 면목이 없다며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셨습니다.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 두 분이 부모인 죄로 대신해서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사실 두 분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두 분께는 악감정은 없었기에 그만하셔도 괜찮다고 늘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법적으로 다투던 것들이 이혼뿐 아니라 많고 다양한 상간남 소송을 전부 하고 있었고 양육권 문제도 있었죠. 사실 제 친자는 하나도 없는 우리 오남매는 아내가 키우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저런 능력도 없는 아내에게 오남매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애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습니다. 거기다 아무렴 키운 정이 있고 내 새끼들로 여태 키웠는데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도저히 오남매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남매를 키우기로 했고 법정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오남매의 의견도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사실을 알게 된 오남매 모두가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의견을 냈죠. 긴 싸움 끝에 아내에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끝냈고 상간남 소송도 전부 승소해 위자료를 아주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우픈 얘기지만 상간남이 많으니 위자료만 해도 억소리가 나더군요. 거기다 아내는 제게 오남매 양육비를 매달 줘야 했기에 막막할 겁니다. 경력 단절에 능력 부족인 아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사건을 겪었고 슬픈 진실을 알게 되었던 저와 오남매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누구 자식들인지 충격이 컸을 텐데 더 씩씩하게 지내줘서 참 고마운 거 있죠. 아내와 살았던 기억을 전부 잊어내고 싶었고 5살림이나 차린 그 동네에서 오남매와 살기 싫었기에 저희는 기회 삼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 후 이모님들 도움을 받아서 살림과 아이들 양육을 하고 있지만 또 큰애들이 동생들을 잘 돌봐주기도 해서 저는 걱정 없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죄하시던 장인 장모님이 아내는 버렸지만 오남매와 저를 놓지는 못하셨어요. 제가 일이 바쁜 것도 알고 오남매를 엄마 없이 키우려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지 아셨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간혹 이모님들이 사정이 있거나 하면 두 분이 오셔서 오남매를 봐주시기도 하고 오남매 각자에게 통장도 지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으나 두 분에게는 애틋한 손주들이라 그럴 권리는 없다고 판단해서 아내와 절대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남매와 새로운 터에 자리를 잡고 다시 여유가 생기니 문득 전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소식을 윗윗집에 살던 형수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상간남 소송을 하면서 유부남이었던 둘째 친분에도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형수님과 함께 서로 울면서 참 고통을 겪어냈었는데 1년이 지나고 전화 한 통이 왔었죠. 잘 지내고 있지? 애들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 거지? 네, 저희는 이제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나저나 형수님은 괜찮으세요? 나는 거기 싹 정리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서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 다음에 애들 데리고 놀러와. 쉬고 싶을 때.
잘하셨어요. 너무 충격받으셨을 텐데 형수님도 마음 놓고 편하게 사세요. 다음에 꼭 놀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참, 애들 엄마 소식 들었거든. 여기 살림 차린 상간남들 전부 버렸다고 하더라. 상간남 소송하면서 직장에 소문나서 잘린 사람도 있었고 우리처럼 이혼한 집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같이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 참 잘 됐네요. 쌤통이네요. 더 쌤통은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잖아. 그래서 지금 오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숙식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뭐 그런가 봐. 5살림하며 화려하게 살던 게 아주 꼴 좋더라. 우연히 들은 전처의 소식은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쌤통이었습니다. 그러게 조용히 잘 살지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며 살까 싶었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5남매만을 위해 살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왜 책임을 지냐고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자식들이거든요. 제 사연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도 왜 친자가 아닌데 키우냐는 말보다는 5남매와 제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 감사드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고요 우리.